안녕하세요. 2021년 3월 7일 범죄 분석가이자 범죄사의 약자인 배상훈 인사드립니다. 오늘 일요일이죠. 오늘 날씨가 좋던데 커피 한 잔 편의점에서 사 먹으러 나갔다 온 거 빼고는 잠깐 운동하는 거 빼고는 계속 오늘 서류 작업을 했네요. 쉽지 않네요. 뭐 책도 지금 책 작업도 하고 서류 작업도 하는데 제가 오늘 한 서류 작업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 굳이 뭐 비밀이랄 것도 없지만 그냥 뭐 어, 한 일주일 뒤에 한번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별거 아닙니다. 오늘 이제 작업 웬만큼 다 끝내고 생각할 것도 많고 그래서 이것저것 하다가 요 며칠 그 실시간 방송만 올렸는데 실시간 방송으로는 이제 여러 질문 같은 걸 하고 제가 대답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편한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다 못 담아요, 시간을. 그렇다고 시간이 너무 늘어날 수도 없고 그런 중간에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매일 아침에 하는 라이브 하고 밤에 녹음해 놓는 거, 녹화해 놓는 거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시간이 되면은 또 책도 쓰고 주로 이제 뭐 이런 분석도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은 오랜만에 사건 관련된 얘기를 좀 풀어봅시다. 이게 데이트 폭력이 뭐 이게 뭐 이제 이별 범죄, 데이트 폭력 아니면 뭐 여러 말을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대안으로 확정된 말은 아직 드물어요. 오마이뉴스라든가 이런 데 한겨레 신문 같은 데서는 다른 대안적인 그 말을 쓰기도 하고 또 그쪽도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저는 인제 애정 빙자, 애정 사칭 폭력 범죄 요렇게 저는 일단 쓰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 폭력이라는 거를 애정 사칭 아니면 애정 빙자, 애정 가장, 유사 애정 뭐 폭력 이렇게. 법원에서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한테 데이트 폭력, 애정 데이트 폭력이고 따옴표 반복한 이제 손버릇 못 고친 40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제목 자체에 대해서 저는 참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 애정 사칭 폭력이 손버릇이라는 걸로 칭하면은 그게 본질적으로 얘기가 맞나요? 이런 것으로서 데이트 폭력이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데이트 폭력은 별거 아니고 뭐 이렇게 뭐 한두 대 때리고 뭐 욕한 이 정도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트 폭력, 즉 애정 사칭, 애정 빙자 폭력은 결국은 심각한 상해, 그리고 학대, 그리고 죽음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뉴스에 여기 박영서라는 기자분이 이런 말씀을 쓰셨는데 무슨 의미인지도 대충 알 것 같고 또 그것을 의도하진 않으셨다고 해도 박영서 기자님이 쓰신 이 개념 자체가 손버릇 못 고친 이 개념이 그 범죄를 너무 희화하거나 아니면 너무 작게 보는 어떤 인식을 줄 수 있다는 것은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이트 폭력, 그 애정 사칭, 애정 빙자 폭력은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범죄입니다. 심각한 상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폭력 범죄입니다. 뭐 그냥 대충 뭐 한두 대 이런 건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시작할 뿐입니다. 금방 빠르게 진화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상해죄로 40대한테 징역형을 했는데 집행유예를 때렸습니다. 늘 하는 얘기죠. 판사들이 헤어지자는 여성들에게 여성들입니다. 또 말하자면 이 사람은 그 이전에도 똑같은 짓을 했고 또 한 겁니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를 했어요. 사회봉사 80시간, 폭력치료 강의 40시간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이라고 합니다. 사회봉사 80시간은 사실은 크게 이 사람들한테 압박이 되지 않습니다. 사회봉사를 어디서 하냐면 제가 이제 장애인 복지관에서 근무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광주에 있는 거기 사회봉사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회봉사 명령을 받아갖고 근데 거기서 이제 물건 좀 나르고 뭐 그냥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력을 조금 쓰는 개념 외에는 그 사람한테 교정 교화의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분노 그리고 이제 어떤 사회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더 높아지죠. 그러니까 사회봉사라는 개념을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회봉사를 하게 되면 진짜 말 그대로 빡세게 하거나 근데 빡세게 하면 또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럼 다치면 또 문제가 되니까 그럼 다치지 않고 좀 노동에 고통을 줄 수 있는 예를 들면 그리고 결과를 이런 것을 치열하게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대략적으로 이제 뭐 흔히 말하는 3D 업종에 장애인 복지관에서 장애인 어떤 뭐 먹거리 만드는 근데 그런 것도 제대로 이 복지관 같은 데 이런 데서는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거기다가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다가 뭐 잘못해갖고 반찬을 잘못 만들거나 아니 뭐 일하다가 뭘 잘못 넣고 그러면은 실수를 했다고 하면은 그 책임 누가 집니까?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그러니까 이 사회봉사실은 사실 좀 많이 아주 정교하게 해야 됩니다. 법무부에서 대충 할 문제가 아닙니다. 폭력치료 강의도 40시간이라고 했는데 폭력치료 강의가 얼마나 이 효과가 있는지 저는 사실 신뢰할 수 없습니다. 폭력치료 강의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질적인 어떤 평가가 분명히 존재해야 됩니다. 물론 개 중에는 좋은 강사도 있다고 하는데 대략 폭력치료 강의를 한다고 해서 강사들이 사실 수준이 안 되는 강사들도 덜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폭력치료 강의 시간만 때우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문제는 사실 뭐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근데 지금 이런 경우처럼 이 집행유예를 이렇게 선고한대요. 단기 자유형의 집행유예를 한다. 그러니까 6개월 지난해 2월 교제하다가 헤어진 여성한테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찾아가서 대화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려 2주간 치료. 상당히 위험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사귀었는데 헤어졌다고 얘기를 한다고 뭐 헤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주먹으로 때려요. 근데 더더군다나 법정에서는 거짓말까지 한 거죠. 재판부는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상대가 먼저 날 때렸다. 그래서 자기는 뺨을 때렸을 뿐이지 주먹으로 때린 적 없다. 라고 거짓말도 하는 거죠. 재판부에서는 거짓말이라고 본 거죠. 한 8년 전에도 똑같이 다른 여성하고도 그때도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주거침입범죄도 저질러서 벌금형. 그러니까 벌금형, 이제는 징역형인데 집행유예입니다. 아니 코스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폭력은 그때도 고치지 못한 거고 그 뒤에도 고치지 못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이 제대로 된 폭력적인 것을 고칠 수 있게 벌금을 엄청나게 지금의 10배를 한다든가 뭐 수천만 원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아주 심한 노동형을 간다든가 아니면 이런 뭔가 자극을 줄 수 있는 고통을 줄 수 있는 억제 프로그램이 돼야 되는데 어정쩡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판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부인하고 있고 거짓말하고 있고 진지한 반성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데 항상 하는 말 판사들이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런 벌금을 초과하는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심한 징역형은 실형은 안 한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판사 당신이 뭘 한다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심각한 재범 가능성과 폭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집행유예 되면 그 피해자들을 가만 놔둘까요? 그러니까 이런 판단, 그러니까 과학적인 형태의 판단은 비전문가인 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의 전문가들한테 그것을 맡기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어떤 행동 교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어떤 수준에 대한 자문을 받아서 거기에 맞게끔 법 체계가 처벌 체계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오랫동안 이런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런 폭력 범죄, 소수자에 대한 폭력 학대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떠들어대도 판사들은 뭐 보지도 않고 뭐 귓구멍에 듣지도 않겠지만은 사실은 이 부분은 많이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요즘 뭐 이제 경찰이 국가수사본부가 만들어지면서 이 금융범죄에 대한 단속하고 피해 회복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범죄 자금 추적하고 기소전 몰수 보존을 위해서 국세청 인력을 이제 파견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걸 파견받아서 될 일입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범죄 예방과 피해자 중심 회복적 활동을 주요 과제로 경찰이 내세우고 있다고 하면은, 그래서 사기 등 서민 대상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범죄 수익금 추적 환수 기능을 주력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체 인력을 선발해서 자체 인력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해야 되는데, 국세청에서 인력을 추가로 이제 파견받아서 국가수사본부, 서울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경제문제수사부서에 퇴치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언젠간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몇 년이 있을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몇 달 있을 건데. 그리고 뭐 금감원 인력을 지원받아 범죄 자금 추적 기능을 강화했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것이 자체적인 인력의 양성의 전 단계로서 거기서 배우고, 그리고 이제 정규적인 자체 수사 부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거기에 기법을 배우는 어떤 것으로서 그 사람들을 파견받았다고 하면은 네, 이것은 그냥 지금 일시적인 어떤 상설적인 어떤 수사 부서를 만들어 놓고 외부 전문인간에서 수사를 해서 환수일을 한다고 하고, 그럼 대충 그것이 이제 여론의 관심이 있고 끝나면은 돌려보내? 그럼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해내자? 이런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이 있나? 글쎄, 이거는 좀. 그러니까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이 하는 얘기처럼 피해자 중심의 수사 체계를 구축하겠다, 범죄 수익 환수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이것을 어차피 국가수사본부는 계속 갈 거 아닙니까? 이것도 단기 조직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수사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 수사의 전문적인 어떤 것을 찾아가려고 하면은, 사기 범죄 같은 건 피해자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거든요. 글쎄, 좀 불만입니다. 국세청 인력이 아닌 제대로 된 인력을. 경찰은 뭡니까 그럼? 경찰은 범죄 전문가들 아닙니까? 흔히 말하는 이 범죄만, 그러니까 범죄 수익을 전문적으로 범죄 수익을 전문적으로 환수하는 전문 범죄 수사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 답답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퇴근길에 20대 여성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좀 황당한 거죠. 교통사고 피해 20대가 중증 뇌손, 그러니까 뇌 손상으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이제 뺑소니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잠깐만, 이게 뺑소니가 아니라 네, 맞죠. 지난 12월 21일 날 저녁 7시 40분에 강원도 춘천 외곽도로에서
파란불에 여성이 횡단보도를 걷고 있는데 승합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바로 받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거죠. 거의 뭐 27m나 날아갔다고 하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빨리 달렸겠습니까? 그건 돌아가신 거죠. 참. 근데 이제 그럼 이 운전자 놈이 뭘 했느냐? 운전자는 53세인데 무면허였고 휴대전화를 보다 사고 냈다고 진술을 했어요. 근데 뺑소니 아닙니다. 뺑소니 아니라 사고 현장에서 경찰 조사를 받을 때까지 애가 이상한 거예요. 영 이상하죠? 근데 음주 수치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약간 술 취한 행동과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럼 이게 당연히 마약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하면 마약 양성 검사를 했고 나왔어요. 필로폰. 근데 무슨 문제가 되냐면 그럼 우리 생각으로는 마약이나 약물에 취하면 특가법상 특정법률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혐의가 적용돼야 되는데 문제는 약물에 의한 위험운전 혐의가 빠졌다는 겁니다. 그 되게 이상하죠. 왜 빠졌냐니까 언제 필로폰을 했느냐. 근데 얘는 사고 나기 일주일 전에 했다는 겁니다. 일주일 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약을 했는데 사고 당시 약에 취해서 운전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되게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사고 당시에 지금 행동이 이상해 갖고 그거를 약물 검사를 했는데 언제 투여했는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언제 투여했느냐 그랬더니 그 사고 일주일 전에 했다? 그럼 일주일 전에 했던 게 그때 나타났다는 건가요? 참 이게 경찰이 뭔가를 무능한 건지 아니면은 뭔가 이게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즉 소변이나 채모, 혈액 등으로 한 검사상으로는 분명히 몸에 마약 성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했느냐?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해갖고 지금 나온 것일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웃기잖아요. 우리가 마약을 술을 먹고 술이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있는 상태에서는 음주운전이죠. 근데 약물에 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투약 시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서 지금 그 운전을 했는데 문제가 됐으면 당연히 지금 있는 마약에 따라서 위험 약물 운전에 대한 혐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분명히 무슨 문제가 되냐면 이거는 마약 검출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은 지금 마약 혈액을 채취해 갖고 나왔는데 이 정도면은 대충 이것은 언제 투약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거 맞지 않느냐? 지금 상태가 있는 거 맞지 않느냐? 그럼 거기에 따라 처벌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게 처벌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음주운전, 단순 교통사고, 교특법이라고 합니다. 처리와 필로폰 투약 혐의로만 재판이 된 거예요. 즉 투약을 해갖고 그것으로 인해서 위험운전 혐의가 특가법상에 적용이 안 되는 되게 이상하고 황당한 법체계입니다. 이거는 마약에 대한 그 투약 시점을 체크할 수 있는 기법상에 그게 개발이 안 됐거나 아니면 우리의 그 훌륭하신 판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법적 논리에서 무엇인가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미친놈 마약쟁이 때문에 20대의 그 창창한 사람은 그냥 돌아가신 거죠. 비참하게 돌아가신 거죠. 이러니까 우리가 이런 억울한 죽음들이 생기는 건데 이 억울한 죽음이 생기지 않으려고 하면 이런 마약 투약 그리고 무면허 아니면 또 뭐 음주운전 이거는 엄청나게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따위로 처벌해갖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마약을 먹고 음주운전했으면 이건 원스트라이크 아웃, 바로 실형, 그리고 영구히 최소한 10년 이상은 음주운전 취득 못하게. 즉 마약에서 치료됐다는 것이 입증되기 전에는. 이게 제가 너무 심한 얘기를 하나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범죄자, 가해자, 폭력 행위자들은 너무 약합니다. 허술하고 약합니다. 피해자들은 늘 고통받고, 이런 가해자 놈들은 법의 맹점을 해서 도망가고, 이게 나라 꼴이 뭡니까? 답답하죠. 이런 놈도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말다툼 끝에 동생을 살해한 60대가 2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술자리에서 말다툼 끝에 동생을 살해했어요?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싸우다가 이제 죽일 수 있다. 그래, 아내 하나 쳐요. 근데 문제는 얘는 2009년, 그러니까 12년 전에 이미 어머니를 폭행해서 죽인 놈이에요. 근데 그때는 징역 7년밖에 선고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연관성이 없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를 때려 죽였어요. 그럼 폭행치사죠. 근데 폭행치사로 7년 받았어요. 근데 자기 어머니를 때려 죽였는데 겨우 7년? 어쨌든 고의가 없다. 그래, 판사들이 그렇게 판단했다. 근데 얘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람 죽이는 게 너무 쉽네? 사람 죽여도 기껏해야 7년? 이게 실제로 7년 다 살았겠습니까? 사람을 한번 죽여본 놈들은 사람 죽이는 게 어렵지 않죠. 결국은 지 동생도 때려 죽인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이유도 동생하고 주택 소유권 문제로. 이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뭔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12년 전에 자기 어머니를 때려 죽였는데, 그리고 그러다가 자기 동생도 죽였어요. 자기 동생을 죽인 후에 술을 마시다가 3일이 지난 후에 자수를 했어요. 그것도 재산 문제 때문에, 주택 소유권 때문에. 둔기로 때려 죽였어요. 만약에 첫 번째 자기 어머니를 때려 죽였을 때 강하게 처벌했다고 하면 동생을 죽였을 수 있을까요? 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놈은 동생을 죽인 다음에 술을 마시고 3일 동안 반성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왜 죽였냐 그랬더니 동생이 자기한테 재산을 이렇게 해서 동생 탓을 한 거죠. 아마도 어머니 때려 죽일 때도 똑같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살인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이 살인에 비견될 수 있는 형태의 폭력 범죄로 인한 사망이 됐을 경우는 분명한 것은 거기와 연결된 형태의 동기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폭행으로 인해서 고의성이 아니게 죽게 만들었으니까 그냥 달랑 7년이라고 하니까 이 가해자는 생각 자체가 폭력에 대한 감성이 떨어져 버리니까 그 뒤로도 그런 어떤 상황이 되면 비슷한 형태의 행위를 하다가 결국은 지 동생도 때려 죽이는, 둔기로 그것도. 이 동생의 죽음의 첫 번째 어머니를 때려 죽인 그 사건을 재판한 판사들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책임이 없겠죠. 없다고 얘기를 하겠죠. 자기들은 그럴 줄 알았냐고 했겠죠. 그런데 적어도 이런 사람들한테 재범 평가라든가 명백히 심리 평가를 통해서
거기에 합당한 보안 처분이 있었으면은 그 뒤로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범죄학자들은 범죄를 다루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법률가들하고는 달리. 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그런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MBC에서 집중치대 M이라는 걸 했는데, 작년 10월부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제가 도입됐습니다. 뭐 많이 아시는 것처럼 정의 사건도 그렇고 그 이전에 아동학대 워낙 많이 발생하니까 아동학대 전담하고 있는 공무원들. 근데 이 사람들이 참 이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버겁고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안산시청에 있는 이 학대 전담 공무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분명히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먼저 만나고 학대 행위 의심자들을 만나야 되는데 아이를 못 만나게 해줘요. 그래서 가서 부모를 설득하는데 부모가 문 꽝 닫아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작년 10월에 임명되자마자 아동학대 전담으로 발령을 받은 다음에, 그런데 이분은 전문성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는 거죠. 왜? 젊은 여성이 어떻게 아이를 훈육할 때 어떻게 이런 걸 어떻게 아냐. 그래서 네가 뭔데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기분 나쁘실 거 충분히 이해하지만 뭐 거부감.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다. 이런 부분이죠. 납치범이란 얘기도 한다. 술 많이 먹고 욕도 한다. 근데 이 사람들의 고민은 이거라는 거예요. 처음 생긴 직종이다 보니 다른 일을 했는데 거기로 배치받은 거죠. 실무교육을 40시간만 받고 투입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볼 것도 없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제가 아동학대 전담 상담원 교육을 1기부터 4기까지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달랑 40시간 실무교육을 받고 투입이 돼갖고 그걸 하라고 하니, 이걸 하라고 시킨 거기 공무원 놈들도 문제고.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그 직종에서 선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다른 공무원을 거기서 그냥 쓱 돌려 배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획재정부나 이런 애들, 인사부서에 있는 힘 있는 애들이 안 주니까. 인력도 인사도 안 주니까. 그러니까 권한도 주고 권한에 맞는, 그러니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전문성도 있고 인력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로 전문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아무리 내 앞에 있는 부모가 난리치고 지랄을 해도 당신은 위험해. 분리해낼 수 있고, 강제로 분리해놓고 분리에 저항을 하면 바로 체포해서 구류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권한이 없으면은 실제로 이 사람들은 몸이 갈아서 그냥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서로. 근데 그런 거를 우리 공무원 시스템이라든가 사업 시스템에서 용납을 못하죠. 그런 전문성을 용납 못하는 거예요. 쟤들이 뭘 한다고? 그러니까 법을 하는 놈들이라든가 아니면 거의 공무원 놈들은 자기들의 권한을 뺏길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전문성을 인정해주지 않는. 이 사람들도 그러죠. 아이들을 감당할 시설도 없어. 받아줄 그릇도 없어. 다시 원가적으로 돌아가야 돼. 늘 말씀드리는 거죠. 정부는 오랜만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600명을 늘리려고 하는데 결국은 그 늘리는 기간 통해 전문성이라든가 권한에 대한 부분은 얘기되지 않고, 이런 참 우리 대한민국의 고위공무원 놈들이나 이런 정치하는 애들 참 쉽게 정치합니다. 그 고민도 안 하고 싸게 이렇게 처리하려고 하죠. 자, 오랜만에 거기 코미디 하나, 코미디죠, 코미디. 여기 조선일보 사장 맞나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지난 5일날 창간 기념사를 했대요. 제가 읽어볼게요.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만,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창간 100일주년 기념사.
오늘날의 정치 권력은 자기들이 불편해하는 뉴스를 나쁜 뉴스, 가짜 뉴스로 몰아붙이면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가하는 법안들을 언론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입법하려 하고 있다라고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 듣고 있으면 진짜 기가 막히죠. 도대체 누가 누구한테 그동안 조선일보가 한 그 악행들은 다 잊어버리고 밤의 대통령 그 악행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정권이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욕을 하는, 참 이런 조선일보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가요? 그래도 민주주의 사회라고 함부로 폐간시키지 못하는 그런 뒤에 숨어서 민주주의를 농락하고 있는 이런 조선일보 사장, 참 기가 막힐 노릇일 뿐입니다. 수구 보수, 수구 꼴통, 아니면 뭐 대한민국을 망치는, 글쎄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들으니까 오히려 징벌적 손해배상제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도 어느 정도는 도입돼야 된다고 하지만 너무 했을 경우는 또 표현의 자유가 억압될 수도 있어갖고 그런데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방상훈 사장이란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게 이제 법무부에서 이제 아마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에서 법무부 자체평가 2020 검찰 직접수사 축소로 중대부패범죄 단속 부진 뭐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말 그대로 까놓고 얘기를 하죠. 검찰의 직접 수사가 축소돼 갖고 5대 중대 부패 범죄 단속이 실적이 저조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그러니까 이제 국정농단 사건 공소유지에 대한 역량 집중, 특수전담 폐지 등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으로 간 건데 이 조수진 의원실에서는 이게 해석을 이렇게 애매하게 말장난친 거죠. 생각해 보시면은 검찰청에서 작년 특히 이제 자신들한테 유리한 사건들의 형사부라든가 이런 인력들을 대거 투입하면서 기존에 있는 부정부패 사건이라든가 횡령, 배임 뭐 이런 사건들을 등한시한 거죠. 그것 때문에 실제로는 이 5대 중대부패범죄 단속이 등한된 거지 직접 수사를 축소해 갖고 한 건 아니죠. 그죠? 말이 안 맞는 거죠. 앞뒤가.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떡하니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렇게 참, 이 조수진 의원이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참 답답하죠. 이 대한민국 기자들 중에 이런 참, 저 사람은 왜 기자를 했을까? 권력 얻으려고 했겠죠. 참 답답한 부분인 거죠. 어쨌든 이것은 그러니까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검찰이 선택적 수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였던 거고, 실제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라고 하면은 생각해보죠. 검찰의 직접 수사가 축소되면 그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해왔던 검사들이나 검찰 수사관들이 5대 범죄, 6대 범죄로 해서 거기에 집중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논리상으로. 근데 그걸 안 했다면 더더욱 범사들이 문제인 거죠. 대검 검찰청이 문제였던 거죠. 이렇게 교묘하게 말장난을 하는 언론사나 기자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참, 저 사람들은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 하는 얘기도 참 답답한 게, 글쎄, 범죄 피해자 등 사회 취약계층 보호나 지원 강화, 편리하고 안전한 출입국 행정 서비스, 이민 행정 서비스 효율적 제고 등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했다. 자체 평가입니다. 근데 여태까지 우리는 그러니까 범죄 피해자 보호라든가 지원에 만족할 만큼 됐느냐? 아마 길을 막고 물어보십시오. 예전엔 하나도 없다가 이제 조금 하니까 이런 거. 참 이런 견강부에 그러니까 이런 자기 자랑 이런 거는 참
아직 멀었습니다. 검찰과 우리나라의 권력기관들은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는 한 사실 다시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공무원도 있네요.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아까랑 똑같네요. 비슷하네요. 여자친구한테 여기는 때리진 않고 음란성 문자와 수개월 동안 사진을 보는 협박을 했어요. 그런데도 여기는 30대 공무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어요. 사실 때리는 것만, 폭력을 행사하는 것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협박하고 문자 보내고 사진 보내고 그 협박을 하는 것도 폭력 못지않게 심각하고 위험한 범죄입니다. 이 사람은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통신매체 이용, 음란 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재범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 네. 문자 사진을 이용해서 성적 수침 유발한 것은 불량하다. 근데 범행을 자백했고, 자백 당연히 했겠죠. 반성하고 있다. 반성하겠죠. 피해자 합의했다. 합의한 것이 감형의 사유가 됩니까? 형사처벌 전과가 없다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재본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 이런 형태의 성착취범죄라든가 성범죄는 면밀하게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 사람들. 그런 상태에만이 처벌의 정당성, 처벌 형량의 정당성이 나오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사실은 그 사람이 다음 단계에서는 더 위험한 범죄가 될 가능성도 배제 못하는 거죠. 자, 하다못해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서울신문에서 단독으로 친 건데, 미국 검찰도 경찰과 함께 수사 기소 분리 시 재판 대응 우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준 김이라고 하는 전 뉴욕 남부 연방지검장 대행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 당시 미국 뉴욕 남부 연방지검 지검장 대행을 지낸 한국명 김준현이라는 변호사입니다. 이 사람은 한국계로는 미국 검찰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오른 사람이고, 근데 이 사람 말이 맞습니다. 이 사람은 수사와 기소는 분리할 수 없는 유기적 협력체, 수사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수사 기소를 분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얘기나 논리나 저의 논리도 수사 기소를 그러니까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즉 말하자면 지금의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수사 기소를 한 몸에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위험하고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분리해서 하는 건데, 분리했다 하더라도 협력을 안 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분리하고 밀접하게 협력을 하는. 근데 밀접하게 협력한다는 것이 꼭 한 사람이 다 가져야 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말장난이죠. 이 서울신문의 이 기자도. 그리고 이 준김이라는 사람도 명확히 뭐라고 했냐면, 수사관과 검사가 완전히 독립된 수사를 진행한다면 사건에 대한 협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검사의 전문 분야인 법 관련 문제가 수사 진행 과정에 누락될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얻는 정보를 잘못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맞아요. 지금 우리가 지향하는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것이 완전히 검찰 수사관과 검사가 분리된다라고 호도하는 거죠. 그죠? 그런 수사와 기소는 없습니다. 수사를 하면서 검사한테 여러 자문도 구하고, 또 기소하는 검사가 수사관한테 여러 가지 조언도 하면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 겁니다. 되게 당연한 겁니다. 미국 검찰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직접 그 검사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합리적 수사도 합니다. 근데 그건 아주 예외적인 거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효율적이지 않죠. 그 얘기를 이제 다 뭉개버리고 준김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답을 얻어낸 거죠. 참 이 기자들이 참 검찰을 발라주려고 참 여러 방식으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누구도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한다고 하진 않습니다. 수사 기소는 분리하되 협력하는 관계로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한국 검찰의 검사의 수사 기소 일체가 기소 독점과 기소 편의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효율적 협력 관계로 바꾼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엄청나게 왜곡해서 떠들어대는 겁니다. 검찰을 발라주는 기자들이.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여기 준김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수사만 하는 수사기관, FBI나 경찰들만큼은 수사가 많지 않지만 대부분의 검찰청에도 직접 수사라는 검찰청 소속 수사관을 두고 있다. 맞습니다. 이건 뭐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 형사사법 시스템에서도 검찰과 함께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맞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준김 변호사의 인터뷰는 수사기소를 분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논거가 되는 건데 이걸 이렇게 교묘하게 말장난을 쳤어요.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한 기자들 참 대단합니다. 이런 거 보면. 자, 뭐 다른 건 대부분 다 한 것 같고 이 3월 8일 내일이 여성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겨레 신문에 동의 중심 비동의 강간죄에 대한 개정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토요판 기획으로 나왔습니다. 강간죄를 묻는다라고 마지막 했는데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비동의 강간죄 개정이 돼야 된다. 우리나라의 그 강간죄 법 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런데 핵심적인 건 뭐냐면 성범죄를 수사하는 전문적인 범죄 전문가들이 수사를 하게 하면은 그런 전문성을 높이면은 이 비동의 강간 지금에 있는 최협의설로서의 강간죄는 상당히 많이 해결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법률 문제로 따져버리니까 논의가 좀 협소해질 수밖에 없죠. 비동의 강간죄가 된다 하더라도 무고가 난무할 거다. 전혀 그런 걱정할 필요도 없고 지금처럼 실제로 강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과 협박을 입증 못해서 범죄자가 무죄가 나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면회 방지할 수 있죠. 현재도 성폭력 범죄 무죄율이 일반 범죄의 2배입니다. 엄격한 입증주의를 선택하는 건 맞습니다만은 범죄에 대한 입증이 중요한 거지 그것을 꼭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고 해서 강간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한번 여러분 어쨌든 한겨레 신문의 이 기획 기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기사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나중에 계속 얘기를 할 테니까 그 부분은 비동의 강간죄가 아무래도 제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당장은 좀 아직 좀 움직임이 좀 덜하네요. 여러 가지 법안은 냈지만은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그 명진 스님이 계속 그 울분을 토하고 계신 것이 이제 박형준 지금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에 대한 부분입니다. MB 정권, MB 국정원의 불법 사찰 문건 관련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꼭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MB 정권 하에서 사찰을 했던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이 적지 않은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박형준이. 그 부분은 분명히 선거 와중에서도 답을 해야 될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폴리페서라고 하죠. 학생들 가리키는 것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정치 권력에 빌붙어 갖고 권력만 탐하는 그런
간교한 자들 폴리페서라고 하는데, 박형준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양심을 가지고 스스로 반성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사과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이게 실시간 방송도 하고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네요.